시니어 여행자가 안정훈해져서 철부지 시니어 729일간 내 맘대로 지구 한 바퀴 제6장 성찰 심심한 천국보다 재미있는 지옥이 낫다를 읽어드립니다. 호주, 뉴질랜드, 피지는 심심한 천국. 호주에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 2018년 6월 27일 시드니에 도착해서 오세아니아 여행을 시작했다. 5주 동안 호주, 뉴질랜드, 피지 세 나라를 돌아보았다. 이번 여정에서는 사계절을 다 경험했다.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의 기온은 15도 정도로 우리나라의 봄이나 가을 날씨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좋았다.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 처치는 재킷을 2개씩 껴입어야 할 정도로 추웠고 우박과 눈까지 내리는 한겨울 날씨였다. 그에 반해 피지 비트레브 섬에 있는 수바의 날씨는 화들짝거릴 정도로 뜨거웠다. 첫 번째로 방문했던 호주는 영연방 국가다. 실제로는 정부 수반이 총리지만 형식상 입헌 군주 국가로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다. 주민 대부분은 영국과 아일랜드계이며 원주민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당연히 영국 냄새가 곳곳에 물씬 풍긴다. 영국은 1787년부터 죄수들을 호주로 보냈고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 이후에는 굶주린 농민들이 호주로 건너왔다. 죄수와 가난한 농민들이 세운 나라 호주는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을까 하는 호기심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호주에 가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큰딸 수빈이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호주로 가서 공부하다가 IMF로 인해 2년 만에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했던 추억 때문이다. 수빈이가 호주 브리즈번 대학에 막 입학해서 다닐 때 나는 바빠서 가지 못하고 아내와 작은 딸 경진이가 수빈이의 안내로 호주 전역을 여행하고 왔다. 그런 사연 때문에 다른 곳은 몰라도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는 꼭 가보고 싶었다. 항공권을 검색해보니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시드니로 들어갔다가 뉴질랜드와 피지를 보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와서 아웃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퀸즈타운, 밀퍼드 사운드, 오클랜드, 피지 수바, 호주 브리즈번, 시드니로 여행 코스를 잡았다. 풍요와 삭막함이 공존하는 도시 시드니. 시드니의 첫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했다. 오페라 하우스와 달링 하버, 하버 브릿지를 비롯해서 곳곳에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제법 있었다.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편하고 여유가 느껴져 좋았다. 세련된 도시 분위기였지만 왠지 무료함이 느껴지는 묘한 이중성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내다 보니 겉보기와는 상당히 달랐다. 겉으로는 풍요롭고 친절하고 모든 게 좋아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틀에 꽉 맞춰져 있었고 비싼 물가 때문에 삭막하고 팍팍했다. 현지 교포는 호주나 뉴질랜드는 심심하고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역동적이고 신나는 지옥이라고 말했다. 그럼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으니 그는 그냥 웃었다. 나는 재미있는 지옥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시드니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다. 구글 지도를 보면서 걷다 보니 달링 하버가 나왔다. 저녁에도 달링 하버에 갔는데
역시 낮보다 야경이 더 아름답고 화려했다. 다음 날은 시드니의 먹물 오페라 하우스를 보러 갔다. 나는 오페라 하우스보다 바로 옆에 있는 바다 공원이 더 마음에 들었다. 첫 번째 숙소가 근처에 있어서 머무는 동안 매일 이 공원을 산책했다. 바다와 꽃, 나무, 새들과 바람이 어우러진 목가적인 분위기가 좋았다. 관광객이 넘치는 소문난 명소보다 현지인들이 운동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볼거리였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쪽 항구는 완전히 유럽 분위기였다. 고층 빌딩이 절비한 시내 바로 옆에 크루즈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있고, 인기 있는 멋진 레스토랑들과 야외 카페에는 관광객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공존과 조화의 지혜가 느껴졌다. 키리빌리의 추억. 두 번째 숙소는 키리빌리라는 부촌에 있는 바다 전망이 멋진 호텔이었다. 오페라 하우스가 마주 보이고 하버 브릿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주변 경치가 너무 멋지고 분위기가 평화로워서 도심 속의 힐링지로 손색이 없었다. 키리빌리로 옮겨갈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시내에서 우버 택시를 불렀는데 마침 운전기사가 한국 교민이었다. 그는 누가 우버를 불러줬냐고 물었다. 내가 직접 불렀다고 대답하자 그는 제가 우버 기사 4년째인데 한국인 손님은 처음이고 특히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호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약간 놀라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 여행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도책 하나 들고 헤매며 다니는 아날로그 여행자였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다 보니 생존을 위해 우버, 스카이스캐너, 맵스미,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구글 번역기, 왓츠앱 등을 현지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 배워서 사용하게 됐어요. 이젠 거의 디지털 유명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다. 그 말에 이어서 키리빌리는 집값이 장난 아니게 비싼 부자 동네인데 그런 곳에 호텔에 머무신 걸 보니 부자이신가 봐요 라고 물었다. 사실은 내가 예약한 게 아니라 호주에서 공부했던 딸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게 해주고 싶다면서 예약해 준 겁니다. 나는 새가슴이라서 직접 예약하면 비싼 곳은 절대 못해요 라고 변명하듯 설명했다. 그는 정말 효녀딸을 두셨네요 라면서 또 기분 좋은 멘트를 날려줬다. 그는 쉬는 날 가끔 찾아가는 멋진 장소라면서 호텔 아래쪽에 선착장 부근 언덕을 소개해줬다.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여서 식사하고 운동 삼아서 갔다. 그림 같은 별장 주택들이 바다와 언덕과 잘 어울려 한 폭의 풍경화 같았다. 동네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하버브릿지에는 전철 선로와 자동차 도로, 인도가 함께 있었다. 시내로 나갈 때는 일부러 인도를 걸어서 건넜다가 돌아올 때는 전철을 탔다. 해지는 시간에 다리를 걸으며 일몰을 바라보다가 참 아름다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와 담뱃값, 호주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생활상, 시드니에는 중국인, 일본인을 비롯해 동양인들이 많았다. 한국인도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호주에 사는 한국인 전체 숫자가 18만 명 정도라고 하니 50% 이상이 시드니와 주변의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 모여 사는 셈이다. 시드니에는 한인타운도 몇 곳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스트라스필드 바로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리드컴,
시내 차이나타운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스트우드,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쇼핑센터와 문화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있는 체스우드 등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 스트라스필드의 규모가 가장 컸다. 시티로 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호주에 처음 온 한국인들이 휴대폰 개통, 은행 통장 개설, 미용실이나 식품점 이용, 택배 발송 등을 할 때 여기에 오면 다 해결된다. 간판과 사용하는 언어가 모두 한국어라서 영어를 못해도 전혀 불편할 게 없다. 한인 식당, 카페, 한국 식품점, 편의점 등이 몰려 있고 각종 막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결지기도 하다. 새벽이면 일용직 막노동자들을 모아 승합차에 태워 일터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몸만 건강하면 영어를 못해도 아르바이트의 중심지인 스트라스필드에서 지내면 1년은 버틴다고들 했다. 처음 시드니에 도착해서는 시내에 있는 두 곳의 현지인 호스텔과 호텔에서 묵었다. 뉴질랜드와 피지를 다녀와서는 지인이 살고 있는 스트라스필드의 주택에서 지내다가 출국했다. 현지인 숙소에 묵을 때는 여행 추억을 많이 쌓았고 스트라스필드에 묵을 때는 호주에 사는 한국인들의 생활상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워킹 홀리데이 대신 기술 취업이다.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은 모두 30세 이전의 젊은이들이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농장일, 식당 서빙, 건물 청소 등의 막일을 많이 했다. 보통 시간당 15호주 달러, 약 12,000원 정도를 받았다. 야간 일을 하면 C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올빼미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다. 물가가 비싸니 식비와 집세를 내고 나면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에 현지에서 만났던 5, 60대 나이에 기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30호주 달러 정도의 C급을 받았다. 그들은 당시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4명이 팀을 만들어 호주로 왔는데 아파트를 한 채 얻어서 밥을 해먹으면서 일을 했다. 현지 업체에서 비자 문제도 해결해 줄 테니 장기간 있어 달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대우를 받았다. 호주에서는 기술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하면 C급이 훨씬 높았다. 우리 정부가 워킹 홀리데이나 해외 인턴 취업으로 몇 명을 내보냈다고 홍보하며 자랑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젊은이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하고 경험을 쌓게 해서 나가게 한다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백호주의 영향 탓도 있지만 호주인들이 동양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허드렛 일이나 하는 피부가 노란 인종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치기공, 용접, 자동차 정비는 물론 방수 페인팅, 창호 제작 및 설치, 하수 배관, 전기 배선 같은 일도 임금이 높았다. 아니면 땅 파는 힘든 노동도 수입이 좋았다. 젊으니까 무턱대고 나가서 돈 벌면서 영어나 배우고 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 기술만 있다면 대우와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기왕이면 기술을 배워 나가서 제대로 대접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며 돈까지 버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다. 호주의 살인적인 담배 가격에 놀라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면세점에 들렀다. 재미있는 점은 호주와 뉴질랜드는 입국 시 면세 담배 구매 한도가 두갑 40개비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보통 어느 나라든 면세 담배 구입 한도는 한 보루, 10갑, 20개비에서 보통 2보루 정도다.
흥미로운 것은 두 갑 분량인 40개비를 한 갑에 담아서 파는 것이었다. 여행을 제법 많이 해서 약 85개국을 다녔는데 40개비가 구입 한도인 나라도 처음이었지만 40개비를 한 갑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했다. 호주의 비싼 담뱃값과 공항에서의 엄격한 면세 담배 구입 제한을 경험해서 호주는 흡연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막상 가보니 의외로 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담배꽁초도 바닥에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었다. 가만히 보니 흡연자의 대부분은 블루칼라 노동자들 같았다. 젊은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손으로 말아서 만든 여변초를 피우는 모습을 제법 볼 수 있었다. 궁금해서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교민에게 호주의 흡연 행태에 대해서 물었다. 설명에 따르면 화이트 칼라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집세나 자동차 할부, 보험료 등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금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수입도 좋고 상대적으로 건강에 신경을 덜 쓰는 탓에 흡연자가 많다고 했다. 뉴질랜드는 흡연자들의 숫자가 호주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제법 보였다. 담배와 마리화나. 나중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는 담배 피우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담배 한 갑에 우리 돈 약 8,500원으로 스리랑카 서민들의 하루 생활비보다 더 비싸니 사서 피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대조적인 두 나라의 경우를 보면서 담뱃값을 올린다고 일률적으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 인구 감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부자 나라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한편 여행하면서 유럽,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마리화나를 길거리에서 너무나 쉽게 사고 파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외국인 여행자들과 조금 친해지면 스스럼 없이 마리화나를 건네며 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 아프리카 모로코의 블루시티로 유명한 산속마을 셰프샤우엔에서는 숙소 전체가 마리화나 흡연자들이어서 너무 놀랐다. 멕시코와 인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청년은 담배는 안 피우지만 마리화나를 피운다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어안이 벙벙해졌다. 호주의 담뱃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얼마나 피우는지 궁금해서 나도 모르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마리화나 이야기까지 나왔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래전부터 마리화나 카페가 성업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추가 급속히 늘고 있다. 마리화나에 관대한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마약류 취급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세상을 여행하다 보니 같은 사안인데도 나라마다 인식과 대응이 크게 달랐다. 절대불변의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 뉴질랜드의 좋은 취업과 피지의 날치기 사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다. 호주의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의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로 갔다. 짐을 풀자마자 시내 구경을 하러 나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내의 작은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치형 문이었다. 그곳에는 뉴질랜드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병했던 기록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국전 참전 및 주둔 기념판이 눈길을 끌었다. 5,350명이 참전해 41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부상당했다는 기록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다. 대륙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쟁과는 무관할 것 같은데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젊은 군인들을 파병했다. 1940년 이후에도 한국,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베트남 등지에 가서 싸웠던 그들의 정신과 기계가 대단한 듯하다. 추모의 벽을 보면서 한국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 거대한 기념물이나 묘지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거창한 행사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작은 규모라도 기념물을 세워 산책하면서도 자주 볼 수 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릿느릿 다니는 단선 전차의 여유로움. 그 후에 캔터베리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인구 40만 명인 도시 규모에 비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내용물이 충실했다. 특히 조류 전시장이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각종 희귀한 새들의 박제물과 설명을 보다가 문 닫는 시간이 되어서야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 나왔다. 2011년 2월 22일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중심지를 강타한 지진으로 대성당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여러 건물들이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시내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100년이 넘은 성당 건물을 전면 재건축할 것인지 보수만 할 것인지 의견이 갈려서 아직도 공터로 남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무조건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에게는 경이롭기까지 했다. 시내를 운행하는 전차도 선로가 복구되기는 했지만 단선이어서 현지인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는 관광객들의 유람차 역할을 했다. 그래도 전차가 땡땡땡 종을 치며 느릿느릿 다니는 모습을 보니 여유로운 도시라는 인상이 들었다. 수채화 같은 아카로아와 리틀리버 당일 투어. 다음 날은 당일 투어를 신청해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아카로아라는 바닷가 마을과 예전에 작은 기차역이 있었던 리틀리버에 다녀왔다. 아카로아는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작고 예쁜 동네였다.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유명한 피시앤칩 레스토랑에서 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다. 바닷새와 한가롭게 떠있는 요트, 그리고 바다로 한참 뻗어있는 정방용 나무다리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는 백발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목조로 지어진 오래된 마을 도서관을 돌아보고 흰색으로 칠해진 카페로 갔다. 오후에 햇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동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빵을 사가는 여유로운 모습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단선 궤도 열차는 아카로이와 가까운 리틀 리버에서 더 이상 운행되지 않았지만 아담한 기차역과 전시된 증기 기관차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기차역은 박물관 겸 유기농 채소와 천연치즈, 농장에서 바로 가져온 호두와 꽃을 판매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누가 사갈지 궁금했는데 여행자는 물론 현지인들도 많이 구입하는 걸 보고 뉴질랜드의 유기농 인기를 실감했다. 패키지 여행자라면 정보도 없지만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가지 않을 그냥 소박한 마을이었지만 나에게는 수채화 속을 걷다 온 것처럼 강렬한 추억을 남겼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오래전에 이미 논 옛날 전우를 만나서 정보를 얻었다. 그는 나를 데리고 터미널에 가서 투어를 예약해줬다. 그리고 퀸스타운과 밀퍼트 사운드 여행 일정도 짜주면서 추운 날씨에 대비한 복장, 유명한 식당 찾아가기 등 유용한 팁들을 알려줬다.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는 만난다는 것을 실감했다. 여행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가슴 벅차고 행복했다. 밀퍼트 사운드에서 트레킹 대신 크루즈로 만족하다. 뉴질랜드에 갔으니 당연히 밀퍼드 사운드에서 트레킹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추위와 기상 악화 때문에 트레킹 코스가 폐쇄된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밀퍼드 피오르를 돌아보는 크루즈를 선택했다. 크루즈를 타는 날은 강추위에 바람이 몰아치고 굵은 우박까지 쏟아졌다.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만난 전우가 선물로 준 모자가 날아가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재킷 두 벌을 껴입고 후드까지 뒤집어 쓴 내 모습은 영락없이 뒤뚱뒤뚱 걷는 남극의 펭귄 같았다. 파도가 심해 멀미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도 속이 약간 울렁거리고 메슥거렸다. 해협 양편의 직벽 폭포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일품이었다. 비가 와서 수량이 풍부해진 탓인지 힘이 넘쳤다. 강한 바람에 흩날려 물줄기가 배로 몰아치는데도 젊은이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했다. 나는 딱 악마의 목구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젊은이들은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재미있어 하니 그저 부러울 뿐이었다. 퀸스타운에서 밀퍼드 사운드로 가는 차 안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경은 정말 그림 같았다. 호수도 산도 하늘도 멋지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문제는 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밀퍼드 사운드 피오르와 퀸스타운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며칠 동안 지내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이 들었다. 비행기 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 배낭여행자에게는 큰 금액이었다. 밀퍼드 사운드를 크루즈로나마 돌아본 경험자로서 말하자면 한국이 여름인 겨울철에는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한국이 겨울인 여름철에 가야 고생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 돈도 많이 들었고 몸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다. 고생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피지에서 휴대폰을 날치기 당하다. 따뜻한 추억을 남긴 뉴질랜드 남섬 여행을 마치고 북섬의 오클랜드로 갔다가 피지의 수바로 갔다. 피지의 수바는 내가 춥다고 뉴질랜드에서 툴툴거린 것을 알고 있는지 화끈하게 뜨거운 한여름 무더위로 반겼다. 피지는 물가가 싸고 숙소도 가격 대비 훌륭한 데다 음식도 다양해서 몸과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은 순간 어김없이 사건이 벌어졌다.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날치기를 당했다.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젊은 남자 3명이 앞에서 걸어오다가 나와 부딪혔다. 아무래도 의도적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시비가 붙을까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 조금 걷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바지 주머니를 만져보니 휴대폰이 없다. 아차, 당했구나 하고 뒤돌아보니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 날치기 당한 것보다 그동안 찍은 사진은 어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그냥 피식 웃고 말았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빨리 잊기로 했다. 그래도 마음의 위안거리가 있으니 다행이다. 그날 낮에 해변에서 영어 연수 왔다는 한국 대학생 2명을 만났다. 그들을 중국 식당에 데려가서 저녁을 사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고 보냈다. 어리석은 자는 불평하지만 현명한 자는 즐긴다. 휴대폰 도난 사건을 잊어버리고 젊은 대학생들과의 좋은 만남만 기억하기로 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내게는 5년 전에 쓰던 예비용 구형 핸드폰이 있었다. 비록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긴 하지만 요령껏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비지를 떠날 때까지 바닷가와 수영장에서 즐겁게 보냈다. 시드니 공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다. 흥분하지 말자. 진정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백일 우월주의, 백호주의라는 걸까? 분명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참아야 할까? 아니면 제대로 한판 붙어야 할까? 일단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기로 했다. 시크하게 생긴 백인 여주권은 내 여권을 받아든 채 옆자리에 앉아 빈둥거리고 있는 뚱뚱한 백인 남자 직원과 낄낄대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이 여권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간다는데 괜찮은 거야? 어느 나라 여권인데? 코리아. 노스 코리아야?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야? 글쎄, 로켓맨만 아니면 괜찮아. 로켓맨? 오, 미스터 킴, 로켓맨. 저 동양인에게 직접 물어봐. 로켓맨 아느냐고. 눈 모양이 비슷해 보여. 눈이 되게 작은 게 로켓맨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내 여권을 앞으로 보고 뒤로 넘겨보고 하면서 계속 떠들어댔다. 이건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두 사람은 내가 허름한 행색의 동양인 노인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시뻘건 용암이 끓어올랐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고 언성을 높이면 반드시 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곱씹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Excuse me" 하면서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다. "가능하다면 통로 쪽 좌석을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여직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농담을 계속하며 컴퓨터로 발권을 하려고 했다. 나는 믿업지 않아서 다시 한번 "통로 쪽 좌석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두 번째 요구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한참 후에 탑승권을 내줬다. 수화물을 붙이고 나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오른쪽 3열 좌석 가운데 자리였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그래도 목소리 톤을 최대한 낮춰서 "왜 통로 쪽 좌석을 달라고 했는데 가운데 좌석을 줬습니까?" 라고 따졌다. 여직원은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좌석을 지정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순간 여직원의 얼굴이 권투 도장 천장에 매달려 있는 샌드백처럼 클로즈업 되어 보이면서 한 방 날리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면 내가 말려드는 것이다. 진정하자고 다짐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고서야 최악의 항공사인 걸 알았다. 세계 일주를 하며 여러 항공사 비행기를 타봤지만 앞쪽 간격이 넓은 비상구 좌석이 아닌 통로 쪽 좌석을 달라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기네 회사 규정이 그렇다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아의 악명 높은 저가 항공사 중에서도 최악인 항공사니 돈을 더 우려내려고 규정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았다. 이 개떡 수준의 항공사는 안전사고도 여러 번 있었지만 워낙 저가이고 연결편이 많아 아시아 지역을 거의 석권하고 있었다. 출발이나 도착 시 지연이나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도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전혀 없어서
여러 차례 비판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가성비를 따져보면 소문만큼 싸지 않은 항공사다. 그런데 직원까지도 진상이었다.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 이 항공사는 승무원의 서비스가 엉망인 건 둘째치고 안전사고가 잦기로 악명이 높았다. 2014년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 조종사의 미숙한 대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 고장으로 인한 제주공항 비상 착륙사고, 필리핀 칼리보에서 엔진 누유로 일어난 두 차례 회항사고는 약과였다.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가기 위해 이륙한 여객기가 공중에서 6km나 급강하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승무원들이 오히려 공포에 빠져 승객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던 사고는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 후에도 호주에서 이륙한 여객기의 왼쪽 엔진이 폭발하여 우측 엔진만으로 착륙한 사고 등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었다. 2019년 3월에는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가던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카드 도박을 하는 영상이 SBS에 보도되자 카드로 마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가 있는 항공사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 가슴속에서 수류탄 두 발을 터뜨렸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면 발권 전에 그런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멋대로 발권해주고 내가 항의하니까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직원은 탄한 얼굴로 그럼 추가 요금을 내고 복도 쪽 좌석을 다시 받을 겁니까? No. 어이가 없었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일부러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은 미리 설명해서 내 의견을 물었어야 맞습니다. 내가 요청할 때는 답변도 안 했죠. 멋대로 좌석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와서 추가 요금을 내고 자리를 바꾸겠느냐고 묻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직원은 발뺌하며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나이가 제법 든 뚱뚱한 여자 매니저가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순간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여기서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면 지고 만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자칫 오버하거나 실수하면 성질 괴팍한 동양인 할배로 매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1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후 뒤돌아서서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재빨리 수류탄 두 발을 까서 투척했다. 가슴에서부터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정수리까지 쾅쾅 폭발음이 들리고 흙먼지가 치솟았다. 오케이. 내 성질 폭파 완료. 눈을 뜨니 매니저와 구경꾼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발권하려고 하니 옆 직원과 잡담을 하며 나를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눈이 찢어졌다고 인종 비하 발언도 했고요. 복도 쪽 좌석을 달라고 한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운데 좌석을 줬어요. 내가 항의하자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면 처음 요청했을 때 바로 설명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다가 멋대로 좌석을 지정해 놓고 항의하니까 그제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업무 처리가 아닙니다. 당신네 직원이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태만한 자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특히 손님을 앞에 두고 잡담하며 기다리게 하고 인종차별적 언행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싸가지들에게 싸대기를 날리다.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천천히 나름 조리 있게 설명하려고 하니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내 설명을 듣고 난 매니저는 우선 발권 당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원의 잘못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발언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냥 당신 여권으로 목적지에 비자 없이 가도 되는지 확인했던 것뿐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인종차별 문제로 비화되면 일이 커질 것 같으니 발권 가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도 문제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담당 직원이 직접 사과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발권 창구를 보니 담당 여직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옆자리에 남자 직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매니저에게 인종차별과 조롱을 한 두 사람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매니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인종비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거듭 부정하면서 대신 발권 가정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고 정중하게 다시 사과를 했다. 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싸가지들에게 싸대기 한 대 날려줬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우여곡절 끝에 시드니에서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거의 모든 좌석이 다 차서 가는데 내 양쪽 옆으로는 승객이 오지 않았다. 결국 3열 좌석에 나 혼자 앉아서 편하게 갔다. 나중에 컴플레인 걸까봐 배려한 걸까? 아니, 그런 이유보다는 직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 좌석으로 보상했다고 들려드려고 한 게 아닐까? 우는 아이 젖 준다더니 징징대서 젖 얻어먹은 건가? 아니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처럼 잘 참아서 복을 받은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고 오만한 인간들을 많이 만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참고 넘겼다. 그러나 이번처럼 인종차별 내지는 노골적인 조롱을 당한 건 처음이라서 도저히 묵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호주 여행 자체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전혀 없다. 오히려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다. 단지 값싼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고객에게 위세를 부리고 갑질하는 항공사의 진상 직원들이 얄미웠을 뿐이다. 오만에 대해 경종과 응징을 해줬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참을 인자를 3번 가슴에 쓰고 나면 세상에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했다. 다혈질인 내가 흥분하거나 화내지 않고 그런 대로 잘 참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그나마 좋게 마무리한 것이 뿌듯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라고 나를 칭찬해 주었다.